이렇게 저가 그 SNS 홍보를 통해서 저가 책을 내니까 일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책만큼 화끈한 게 없다. 그래서 저도 내는데 여러분 못 낼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래서 그런 데서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뭔가 자기가 일을 하신다 그러면 책을 내시는데 먼저 하시는 게 좋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책은 천권 다 완판했어요. 재판을 했습니다. 이게. 네. 하루에 한 곳씩 나가고 있어요. 전국에서. 이거 뭐 저거 자랑하는 건 아니고. 인쇄가 네, 자랑한 건 아니고. 커피 많이 사야 돼. 네, 저는 LG 회사한테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네? 전부 이렇게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회사 그만두고 나니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 저 컴퓨터로 문서 작성하고 있는 것도 전혀 못했었는데 여하튼 이런 모임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 말고 책에서 못한 내용들을 좀 많이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 10일 동안 계속해서 머리를 써서 책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내용,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 한 52페이지가 되는데 식사도 해야 되니까 제가 보면서 넘어갈 거고요. 뒤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글씨가 나도 많아요. 줄이려고 했었는데 시간상 못 줄인 거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 200년 넘는 중소기업 개조업이 돼야 되느냐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착안한 거는 뭐냐면 일본은 지금 그 200년 넘는 회사가 3,000개가 넘습니다. 3,103개, 세 회사. 엄청 많죠? 독일은 몇 개냐? 1,563개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느냐? 한 곳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 굉장히 안타깝다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뒤지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되냐? 그런 데서 착안해. 100년 넘는 회사는 7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독일 보면, 독일이 지금 그래도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는 아닙니까? 독일을 보면은 얘네들은 계속 연구개발 투자,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또 잘하는 거, 독일이 안정적인 노사관계. 현기차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매우 안타까워요. 저도 현대차밖에 안 타는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독일이 잘하는 게 이거 인재 육성. 이런 바탕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내면서 과연 우리나라에 책이 있을까? 교보문고하고 예스24시 해보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교보문고 저 직접 가서 이 책을 죄송합니다. 이 책이 있더라고요. 이걸 내가 여기 책이 없어서 일본을 통해서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샀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경쟁력 강화에 도전하는 중소제조업, 도약하는 제품 제조기업. 번역하면 요겁니다. 요건데 요게 뭐가 있냐면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이제 다 봤는데 뭐냐면 그 일본에서 발표한 논문을 기준으로 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논문에서 약간 가감해가지고 만들었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사례가 있는데 사례는 전부 그 해외 사례인데 전화를 통해서 인터뷰에서 만든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책하고는 차별화가 된다. 저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신을 갖고 더 준비를 했고요. 우리나라 책은 없더라고요. 안타깝게. 마침 그 책방 가니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산 게 이제 뭐냐면 중소기업의 초인류 생존 전략과 성공 사례. 근데 내용을 보니까 뭐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고 이런 회사가 지금 뭐 남아있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어려웠던 내용들 제가 실제로 경험했고 교훈이 되는 내용, 그 다음에 사장님들이 나한테 얘기했던 내용,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기술 정보들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네 파트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그 일본 얘기, 우리나라 얘기, 중국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일본은 지금 보시면 얼마 전에 한국 경제에 났는데 일본이 기업하기가 제일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일본이 기업하기 좋다고 얘기할까? 보면은 그 메이드 인 자판이라는 것을 부활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회사들 전부 돌아와요. 공급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본을 뭐 더 잘 나가게 만드는 뭐 그런 게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베가 이번에 뭐 새끼 또 됐잖아요. 됐는데 애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인재를 만들기에 혁명을 벌겠다. 또 하나 생산성을 어떻게 올리는데 또 혁명을 내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좀 그런 걸 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얘들도 똑같이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똑같은 건데 얘들은 벌써 이렇게 인재 육성하고 생산성 향상에 이 양대 축으로 해서 가겠다는 거는 좀 우리나라가 좀 생각해볼 문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가 좀 더 좀 이렇게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나라는 뭐냐면 유통기업 지원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신문에 난 건데 한국경제 수도권은 세금 혜택도 없고 업종 전환도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유통기업이 4년간 41개사밖에 선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유통기업 지원법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업 어려워서 중국 사업 접고 우리나라 돌아왔는데 지금 보면은 오중고에 5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다시 짐을 싸고 나갈 판이다. 참 안타까운 기사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저는 저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 지금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이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는 그런 사례를 정부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안 만들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해봤자 별 난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걸 보고 그래야 이거 들어올 거야. 메이드 인 코리아가 살아나지 않겠냐는 거죠. 사실 중국 시장도 나는 우리나라의 옆에 가까이 있다는 것만도 난 굉장히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큰 시장을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아야 동남아도 가고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까이 옆에 있는 것이 좋은 찬스가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얘기입니다. 시진핑이 이번에 또 됐지만 지금 중국은 이제 스피드, 속도 대신에 질적 성장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이 기술 경쟁력 역량 강화에 빨리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좀 더 우리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여기 또 보면은 이제 그 중소기업 경쟁력 IMD에서 했는데 61개국 중에 56개, 그 다음에 대기업 대비 노동 생산성이 우리나라가 29%, 일본이 57%, 독일이 61%. 그래서 중소기업 저가 좀 싫은 거는 뭐냐면 정부가 이 창업, 벤처기업 드라이브는 나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성장이에요. 어떻게 지금 있는 거를 망하지 않게 해서 끌고 가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안타까워요. 페이스북에 올라올 때마다 내가 계속해서 내용을 넣고 있어요. 메시지를. 그래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장이 난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의 경제가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출판 배경 다른 건 아니고 중소제조기업이 경제에 뿌린 건 맞죠.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보호에서 탈출해야 된다. 보호만 갖고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뭔가 패러다임을
이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생각의 그걸 바꿔서 지금부터라도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여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기둥으로, 기둥에서 줄기, 숲으로 이렇게 가야 돼야 200년 넘는 중소제조기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손을 위해서라도. 질문해도 좋습니다. 괜히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아니다 해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출판을 저가 하면서 야, 세 단계를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단기 목표는 뭐냐면 현재 중소제조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케일업, 성장 위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쪽에 해서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하는 거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중기적으로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굉장히 계속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키워드죠. 그죠? 이거를 중소제조업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제가 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셨지만 일본도 3,000개가 넘고 독일도 1,500이 넘어요. 우리나라도 빨리 이 200년 넘는 중소기업을 만드는데 좀 이렇게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회사인데 이 회사가 월 한 15,000대를 만들고 있어요. 정수기를 만들어서 일본의 OEM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이 종업원은 전체 한 7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장님하고 제가 얘기 과정에 생산 라인을 보게 됐어요. 제가 1층하고 2층을 내가 한 5분 동안 봤는데, 야, 이렇게 생산해도 되겠느냐. 전부 지금 보시면 전부 이제 일용직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년 방식 그대로 쓰고 있더라. 근데 지금 우리 저쪽 밖에 있는 게 거기에 물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틀 정수기는 이미 경쟁력을 이뤘어. 근데 생산하고 있어. 이거 뭐야? 안 남더라도 만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거보다 직수기, 물을 연결해서 하는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좀 초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장이 옆에 큰 땅을 사서 월 3만 대를 생산을 하겠다 하고 뒤에 좀 나옵니다만은 이 인연수식 그 작업 방법, 주먹구구식 생산 방식 이렇게 가지고는 어떻게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 회사 5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요게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요게 10만 원도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정확히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요게 직수기예요. 요거는 이제 바로 호스가 연결되는 직수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잔업특근 수당, 잔업특근 4대 보험 이렇게 내는 게 상당히 사장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최저임금제 올라가면 자기네 못 버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잔업 안 하고 해라. 왜 잔업을 하냐 이거지. 특근하지 마라. 그럼 기본 8시간에 하면은 오버타임비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가는 인건비는 적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게 맞는 생산 방식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연락 오지 않을까 저한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갔다 온 회사예요. 오산에 있는 이 회사라는 게 굉장히 여기 경기도 도지사가 왔다 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회사를 제가 2번 가서 봤는데
이 회사가 뭐가 또 문제냐면 고객이 주문해가지고 출하하는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37일 걸린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야, 이래도 되냐? 그래도 사람 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동차 부품업체가 이렇게 됐어요. 완성품 재고가 2일, 보통 중간 제공품이에요. 0.5일. 구매품, 자료, 원자재가 이게 2, 3일분. 보통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분을 갖고 있고 가전업체는 한 5일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는 지금 37일 갖고 있는 거예요. 매출액은 한 3천억 되더라고요. 3천억. 국내 탑이에요, 탑. 세계에서는 2위인가 그래요, 이 회사가. 그래서 내가 그 상무한테 야, 이래 되겠냐? 어? 수주 리드타임이 얼마고, 구매 리드타임, 제조 리드타임, 출하 리드타임 다 이거 한번 계산해 보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회사도 뭐 내년에 저한테 연락을 주겠다고 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리드타임이 긴 거, 이거는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이건 계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가 스케치해서 제안서를 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전부 수작업이 돼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 단품종 단품 생산. 1년에 한 개, 두 개 나갈 수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단품종 단품 생산. 아주 특이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작업자들이 많죠. 네, 그리고 숙련공이 많고 여자분이 안 계셔. 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만 잘 혁신하면 왜 아줌마가 못 쓰고 파트타임을 못 쓰냐 이게.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아마 사람을 줄이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하고 인사를 아직 못했는데 여튼 내년에 연락 올 것 같습니다. 이 회사. 또 다른 회사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용인시에 있는 회사인데 요거 한번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그 장애인들 욕창 방지 방석이라는 겁니다. 욕창 방지 방석. 이 회사를 내가 갔다 왔어요. 야, 이 회사를 가보니까 생긴 지가 한 6년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 시작한 지 6년인데 매년이니까 1억씩 적자를 나오고 있어요. 월 1억씩이네. 근데 이 회사가 뭘 만드는 회사냐면 오링이라고 있어요. 오링, 고무. 시야공단에서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 대표이사가 새로운 사업을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개발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보니까 종업원은 13명이에요. 근데 요거를 몇 개 생산하냐면 3,000개. 여기 판가가 13만원, 19만원이지만 정부 보조금이 있더라고요. 정부 보조금이 한 70%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나가는데 이 회사가 아마 한 2, 3이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공정을 보니까 저가 이제 뒤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네. 이 회사가 하나 이제 저가 라인을 보고 찍은 건데 지금 뭐 보시면 한 13m 라인이에요. 여기 이제 한 공정인데 여기 아까 고무 봤잖아요. 방석 이 고무인데 고무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틀에서 만들어가지고 저쪽에 접착 공정 아까 보시면은 접착 공정이 요 밑창을 이렇게 붙여야 돼요. 저쪽에 접착 공정하고 있는데 이쪽 코팅 공정하고 접착 공정하고 언밸런스예요. 안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생산 수량이 같아야 되는데 안 맞아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이 자르고 뭐 전부 칼로 이렇게 남자 작업자가 칼로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를 하고 싶은 전정희 교수님도 이렇게 와 지금 계시지만 다 배운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또 말씀드릴게요. 이 4차 산업혁명의 형상이 그러니까 여기 양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가지를 보시면 된다. 이게 세 가지. 4차 산업혁명 맨날 떠들잖아요. 신문들씨. 제일 먼저 초연결화. 초연결, 빠른 연결. 그 다음에 초자동화, 초지능화. 이 세 가지를 딱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사실은 그 미국이 많이 쓰고 있고, 스마트 공장이라는 거는 독일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은 뭐냐면,
이 정보기술, 이 IT 엄청 많이 이 서울소시에서 강의 많이 해주셨어요. IT 관련된 거. 내가 아마 여기서 한 반 이상은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IT 기술. 네? 스마트 팩토리의 IT 기술 빼면 안 되죠.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테크놀로지, 운영 기술.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테크놀로지, 자동화 기술. 이 세 가지 기술이 모여서 스스로 감지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지능형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저가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이제 아날로그의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도 그러한 시대 변화에 당연히 간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걸 내가 갖다 놨어요. 내가 이 동양 피스톤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는 제일 우리 국가에서 50억을 대주는 회사입니다. 자기네가 50억, 100억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 그런 회사입니다. 동양 팩토리는 글로벌 넘버 원이에요. 근데 이제 전기자동차 나오고 자율주행차 나오면 이 회사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갔어요. 견학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뭐 상당히 여기를 보면은 이 피스톤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는 이건 가공 라인이에요. 가공 라인인데 앞에는 다이제스팅 라인, 굉장히 용광로도 있고 막 이래서 전부 자동화를 다 시키고, 얘네들은 기존 설비에다가 센서를 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디지털로 다 휴대폰으로 다 보더라고요. 휴대폰으로 보는 회사인데, 여튼 이 회사처럼 할 수는 없어요. 거의 중견기업 이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회사는. 저가 이제 다른 또 질문도 했는데, 그래서 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소견은 스마트 팩토리가 전부는 아니다. 앞에는 지금 이 신문 기자는 스마트 팩토리가 맞긴 맞는데 전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스마트 팩토리가 제조 혁신의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제조 역량 이런 강화, 그 다음에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그 신발 공장입니다. 신발 공장인데, 이제 로봇으로 만들어서 600명이 작업하던 일을 10명이 작업한다는 거예요. 세대가 이제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디다스, 또 어디지? 유명한 나이키,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데들이 전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소비자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색깔, 뭐 다 이렇게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만드는데도 대량 생산 가격으로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 팩토리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산성을 올리려면 유연성이 떨어져. 예전 생산 방식으로. 예? 안 맞아요. 유연성이 좋아지려면 생산성이 떨어져. 근데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방금 같이 하고 있는 게 또 하나의 큰 장점이에요. 동대문 시장 거기 가면은 4할이면 뽑아야 된다. 이게 다 굉장히 그 제품 그 라이프 사이클을 단축시키고 대량 생산 가격으로 한 개씩 양산이 가능한, 이게 스마트 팩토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이것만 보면 내 가슴이 아픕니다. 최저임금 10,000원이 됐을 때, 이제 곧 되잖아요. 10,000원이 됐을 때 중소기업 6만 회사 더는 더 못 버틴다. 이렇게 돼 있고, 안타까운 게 또 중소기업이 영세인데 자동화해서 사람 어떻게 주죠? 못 줄인다 이게요. 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저는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 해외 나가려고 그러고, 이제 외국인도 있잖아요. 3D는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요. 왜? 이게 페이가 많은데.
쉽고 평안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지 누가 어려운 일을 하려고 그러세요. 먼지 나고 뭐 허리 다치고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외국인도 이제 3D 업종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이거를 전부 다 사장님을 만나면은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더라고요. 나 내년에 문 닫을 수밖에 없겠다. 가슴이 아프고. 그러면 안 닫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 보셨냐. 방법도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내년에 문 닫고 다른 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저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것도 없는 건데 제가 만들었어요. 지금 중소진흥공단에서 가르치는, 제가 작년에 3일간 가서 숙박해서 공부했는데 배웠는데 스마트 가르치는 건 이렇게 가르쳐요. 스마트 공장의 수준 단계를 형태에 대해서 뭐 미적용, 적용, 중간일, 중간일, 5단계, 고도화, 5단계. 지금 동양시스템도 고도화 단계는 아닙니다. 중간 단계, 중간 단계.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대기업 빼놓고는 대기업은 스마트 팩토리가 가능합니다. 옛날부터 해왔어요. 왜? 무선이 아니고 유선이라도 해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좀 쉽게 설명하면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적 단계 구분을 내가 만들었어요. 어저께 내가 만들었는데 첫 번째 3종 OS 이거 뭐냐면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이런 차이인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차근차근히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장표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종 OS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돈이 되지 않는 3종 OS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3종은 정의치, 정품, 정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OS는 정리, 정도, 청소, 청결, 습관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지금 뭐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창문 유리로 안에 그 설비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불량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막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3종 OS는 제가 설명드린다면 개선의 시발점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곧 낭비를 제거하고 현장을 개선하고 개선이 되면 원가가, 제조 원가가 줄어들고 이게 곧바로 회사의 경상이익에 직결됩니다. 그래서 3종 OS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잘하는 회사도 많지만 다 알아. 근데 꾸준히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테이프만 노란 것만 갖다 보이지 실제로 하는 회사는 별로 못 봤어요. 특히 중소기업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제가 왜 수작업이 중요하냐면 전 손을 하고 있어요. 손. 이게 손이 있잖아요. 로봇들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제가 엔지적이기 때문에 치부를 참 잘하는 게 뭐냐? 전부 자동화 안 해요. 여기다가 자동화 안 하는데 얘들은 사람이 작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이것만 자동화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 빠른 거, 설비보다 사람이 빠르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뭐 도요타가 전부 자동화 대행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실상을 보면은 이런 데 보면은 인건비가 20분의 1에서 50분의 1 수준의 이게 동남아 이런 나라들하고 경쟁에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우리나라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로우코스트, 이러한 간이자동화에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인데 이나바 요시아라는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일본처럼 임금비가 비싼 나라에서 제조업이 살아남으려면 자동화밖에 없다. 딱 이걸 잘라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참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있겠지만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봐요. 얘네들이 이런 덕분에 1,500명의 일자리를 짓겠다는 거예요. 해외 나가는 공개 하나도 없습니다. 도요타는 엄청 많이, 도요타는 국내 공장보다 해외 공개 4월인가 3월인가 노조 타결했어요.
2달 이내에 타게 됐다. 근데 지금 아직 안 됐어요. 얘들은 뭐라고 그래요, 얘들 지금? 어? 웃기는 애들이 웃기는 애. 6년 연속. 그 다음에 제가 그 부천에 내가 또 한 지도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사장이 얘기하는 거는 한국 GM 군산 공장이 SUV를 생산하고 있대요. 자만 이거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현재 2차 벤더 기업 현대차가 2차 벤더가 800개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저거 6개 회사 지도를 했었는데 여기 현장에 계신 사장님들 그런 눈물도 알아야 되고 또 파산하는 중소기업의 사장들의 피눈물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좀. 도요타가 잘하는 건 뭐냐면 이거 수익검사 없어. 우리나라 수익검사 있습니다. 또 출하검사 없어요. 우리나라 있습니다. 그리고 를 내고 또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현대차가 다시 시작을 해서 저 LG전자 출신이지만 저기 또 LG도 같이 근무했던 박사님 오셨는데 외국 대통령 올 때 그때 투어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스마트폰으로도 이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 전화가 미력하지만 그런 일 할 때 내가 보람 있고 가치가 있고 있는 게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번째 책을 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이거 7번째는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에 로봇이 하나도 없어요. 왜 로봇이 없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제품이 계속 바뀌고 말이죠.